네, 오늘은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는요,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교황권이 추락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넘어가 보면 장원의 붕괴. 장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중세의 경제죠. 중세 경제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 집권 국가의 출현은요, 왕권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약화되니 자연스럽게 황제권이 강화되고 장원제가 붕괴되면서 황제권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하면서 상공업자가 발달하게 되고요.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 등장하고요. 시민이 누구랑 지금 제휴를 맺냐면은 왕과 제휴하면서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면은 자, 교황권이 약화되고 장원이 붕괴되면서 영주권이 다운되는 거예요. 또한 기사까지 몰락해요. 반면에 왕권이 강화되고 시민계층도 강화돼요. 이 둘이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세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력의 충돌입니다. 11세기 말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튀르크가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위협 당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교의 성지이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루살렘 자체는요, 그리스도교의 성지예요. 근데 이걸 이슬람교가 지금 가져간 거죠. 이슬람 세력이. 자,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요, 로마 교황 측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래 사이 진짜 안 좋은데 그래도 그리스도교 하나로는 똘똘 뭉친 세력들이잖아요. 그치? 자, 교황은요,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합시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막 제후, 기사, 상인, 농민 등이 다 호응하면서 십자군을 만들어 버리고 이 온몸에 십자군을 다 새긴 십자군들이요, 전쟁에 나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합니다. 이게 2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근데 문제는 한 번 이겨요. 8번 공격 중에 예루살렘 회복 1차 때만 예루살렘 회복하고 8차까지 다 집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성지 회복이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세속적인 이익까지 추구하면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치아가 대표적인데 이 4차 때, 그러니까 총 1차에서 8차까지 이루어지는데 특히 4차 때요, 이제 상인들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변질되는 용도로 이렇게 십자군 전쟁에 나서게 되기도 해요. 4차 때 이제 변질이 되는 거고요. 잘 글씨가 안 써지네. 4차 때 이제 변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누가 주도를 했지? 교황이 주도를 했죠. 특히 교황이 클레르몬 공의에서 탈환합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웬걸 그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주장했던 이 십자군 전쟁이 결국에 실패로 끝났으니 당연히 타격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 교황한테 돌아가겠죠. 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사회는 굉장히 크게 변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 얘들아. 자, 이 결과죠. 첫 번째, 교황권의 권위 추락합니다. 그리고 제후와 기사들도 몰락해요. 화약이 등장하면서도 기사들은 또 몰락하거든요. 그리고 국왕의 권한이 거꾸로 강화돼요. 전쟁 과정에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서 상공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해요. 또한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원거리 무역까지 발전해요. 여러분들 밑에 같이 보실게요. 자, 11세기 유럽 사회는요, 농업 생산력 향상으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납니다. 판매할 수 있는 남아도는 생산물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이를 교환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
시장 생기고요. 시장 중심으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도시가 성장해요. 특히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를 이용한 무슨 무역? 네. 지중해를 원거리 무역. 지중해를 이용한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져요. 이게 지금 5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 도시는 더욱 발전합니다.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동업조합인 길드, 우리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길드가 조직이 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계층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영주에게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돈으로 자치권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계층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장원이 붕괴됩니다.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화폐가 널리 사용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6번인데 7번으로 할까요? 네, 화폐 사용되는 거? 네, 7번으로 할게요. 자, 결과 7번. 화폐가 널리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주와 농노에게 부역과 현물 대신 화폐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농노는 영주에게 돈을 지급하고 해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노가 지금 영주에게서 해방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4세기 중엽, 그러니까 게다가라고 하는 거는 이 농노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크게 줄어들죠. 그래서 농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는 농민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아 이거 좀 볼게요. 자, 장원이 붕괴가 되었어. 화폐가 널리 사용이자 상공업과 도시의 발전 화폐가 널리 사용이 돼요. 영주는 농노에게 부역과 현물 대신에 무엇을 요구인지 화폐를 요구해요. 이렇게 따라왔죠. 농노는 영주에게 돈을 지급하고 해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폐가 사용되니까 농노가 돈을 모아서 영주한테 돈을 주고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뭐까지 겹쳐? 흑사병이라는 게 겹쳐요. 그러니까 농노가 점점 많이 죽어나가는 거죠. 유럽의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얘기, 누구도 죽는다는 얘기야? 농노도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농노가 많이 사라지니까 영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사람들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처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겠죠. 낭민들의 그런 입장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주들은요, 그냥 농민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자영 농민을 만들어. 그리고 장원을 해체시켜. 그래서 그냥 임금 노동자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노가 이제 아니야. 자,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영주들이 오히려 농민에 대한 속박을 더 강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농노들이 풀려나고 해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노를 더 속박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농노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나온 자크린난이 대표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프랑스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하는 거잖아. 농노가 해방되는 시점에 농노를 더 속박한다? 그럼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 자체가 자크린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흑사병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다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농노가 부족해진 형상이 일어나니까 영주가 어떻게? 영주가 좀 더 농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반대로 농노를 오히려 어떻게 속박하는 영주들도 있었다.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그 반란이 대표적으로 자크리의 난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집권 국가의 출현입니다. 왕권 굉장히 강해지죠. 자,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과 봉건 영주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쵸, 교황과 봉건 영주 몰락했다고 했지? 몰락이라기보다는 약화됐다고 했죠. 자, 국가는 시민계층을 손잡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초에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지면서 약 70년 동안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국왕 아래에 교황이 있는 거죠, 지금. 교황이 70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이게 아비뇽 유수예요. 유수라고 하는 건 끌려간다는 느낌인데 아비뇽으로 로마 교황청이 거의 움직였다기보다는 약간 끌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세기 중엽에는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100년 전쟁인데 왕위 계승 다툼입니다. 어쨌든 간에 프랑스와 영국 자체도 지금 하나의 핏줄이죠. 하나의 핏줄로 묶여져 있었고 이게 이제 분화되면서 이게 이제 내가 더 왕위 계승에 더 가깝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무려 100년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100년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 승리하냐면 프랑스가 승리해요.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잔다르크 때문에. 잔다르크가
프랑스 국민의 민족 정신을 일깨웠고 이걸로 인해서 영국에서 매일 지던 프랑스가 역전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애초에 100년 전쟁 이후에 중앙 집권 체제, 절대 왕정 시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영국은 졌잖아. 졌는데 웬걸 바로 장미전쟁이라고 해서 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서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스스로 많은 귀족들이 몰락해요. 왜냐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이니까. 영주 귀족들 때 귀족들이 서로 싸우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서로들을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게 영국입니다. 한편 에스파냐 포르투갈에서는요. 후 우마이야 세력이었던 그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왕권이 또 강화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여기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황권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장원 영주 세력들이 약화되고 기사들 몰락했다. 반면에 왕권과 시민들이 손을 잡으며 더욱더 강화되었다. 왕권이. 이 내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져가셔야겠죠.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것도.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볼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